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임업경영 첫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루게 될지 간단한 내용 소개와 그리고 1년 동안 같이 공부를 하게 될 커리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부터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같이 다루게 될 사항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 제가 이론편 1이라고 써놓은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번에 2021년도 교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론편 1권과 이론편 2권으로 분권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임업경영학 책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굉장히 두꺼운 책을 들고 다니고 또 공부할 때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분권을 실시했는데요. 이론편 1권에는 우리 교재 기준으로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편 2 같은 경우는 파트 5 산림 특정부터 또 여기 부록까지가 전부 다 이론편 2권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작년 책에 비해서는 이제 올해 책이 좀 갖고 다니신다거나 공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편하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권을 했다라는 거, 먼저 이게 좀 요번에 교재의 좀 특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요번 2021년도 교재의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뭐냐면 중요한 키워드를 컬러 표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아마 공부를 해보셨다거나 작년도 교재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실 텐데, 이론 오른쪽에 보시면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론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 넣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도 같이 기출문제 플러스 핵심 키워드 이런 걸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을 컬러 표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핵심 키워드를 좀 캐치하시는 데에 좀 더 수월하실 수 있게 이번에는 책 작업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룰지 좀 구체적인 설명들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로 이제 파트 1 부분, 이제 임업경영 일반이라고 하는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가 같이 보게 될 그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임업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산림경영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산림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간단한 정의를 소개를 하고, 그리고 임업경영이 가지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싹 훑어보는 그런 파트가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보시면 요즘 들어서는 간단한 임업경영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외에도 좀 새로 추가가 된 이론이 좀 기출이 되는 경향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산림의 6차 산업화라든지 복합 임업경영 이러한 것들까지도 다 이 파트 1 부분 내에서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는 것들이고, 이 부분은 앞으로 공부를 하기 전에 앞으로 다룰 그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기 전에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이 부분에서 이제 다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기 파트 2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파트 2 부분이 지금까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 2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상당히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될 파트입니다. 먼저 이 부분에 첫 번째 보시면은 파트 2에서 임업경영의 목적과 지도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업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할 때에 어떠한 것에 중점을 두고 실시를 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먼저 간단하게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다뤄보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파트 2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구식 용어들을 우리가 같이 이제 보게 될 텐데요. 구식 용어들이라고 한다면 벌기령, 윤벌기, 회귀년 이러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좀 오래된 단어들인데 이러한 이제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얘네들을 적용을 할 때에는 어떤 조건일 때 적용을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 임업의 생산 기관과 관련한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다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법정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 파트 2에서도 우리가 이제 같이 다루게 되는 것인데요. 법정림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오래된 그런 이제 구식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아주 이상적인 살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실에서는 없는 아주 이상적인 살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이상적인 살림은 어떠한 구성을 이제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같이 다뤄보는 부분이 여기 법정림과 관련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산림 생장과 관련한 부분은 산림에 나무들이 살고 있죠. 그런데 그 나무들이 1년간 자라는 양은 뭐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뭐 10년간 매년 평균 자라는 양은 뭐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산림에 살고 있는 나무가 50년 동안 살았다라고 본다면 그 50년 동안 전체적으로 총 자란 양은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산림 생장과 관련한 부분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산림수학 조절을 위한 인분 구조의 이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다루냐면 법정림 외에도 목표림이라든지 조절림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들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학 조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전적인 수학 조절 방법과 현대적인 수학 조절 방법, 이렇게 커다랗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고전적인 수학 조절 방법에서는 우리가 주로 1년에 어느 정도씩 산림에서 벌채를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학 조절 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 계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나오게 되죠. 물론 계산은 법정인 부분에서도 있고요. 또 뭐 산림 생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계산이 조금 나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수학 조절 이 부분에서 또 계산들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 파트 2 부분이 용어도 구식이고 계산이 있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어느 과목을 공부를 하든지 간에 다 그쪽 분야에서 쓰는 전문적인 용어들은 다 있게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과목이 아니라 다른 과목을 공부를 했더라도 그쪽에서 다루는 용어를 다루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게 내가 이목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정말 뭐 듣도 보도 못한 단어를 내가 이렇게 쓰게 됐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거나 하는 게 조금 덜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 부분에서 제가 용어 설명도 당연히 확실하게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많이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 파트 2 부분에서 다루는 용어라든지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지신다면은 뒷부분에서 나오는 용어들은 뭐 문제가 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파트 2에서 다루는 용어들이 우리 조리막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그 조리막이라고 하는 과목에서도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넘긴다면 사실 뒷부분 공부는 굉장히 수월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파트 2 부분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 파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정의와 개념도 중요하지만 계산 문제들이 또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파트 2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법정림과 관련한 계산, 수학 조절과 관련한 계산, 그러한 것들 처음 공부할 때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잘 계산이 무엇을 나한테 물어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신다면 사실 뭐 나중에 이제 물론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는 전제 하에 실제 시험장에서 파트 2 부분과 관련한 계산들이 나왔을 때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임업 쪽에서 이 임업경영학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20문제 중에서 보통 한 4문제에서 5문제 요 정도 이제 계산이 출제가 되는 경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계산을 버리면 사실 20문제 중에 4, 5문제를 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물론 계산은 이 파트 2에만 있는 게 아니라 파트 4, 5, 6 이런 데에도 계산이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파트 2에서 계산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여기 계산 열심히 공부해 주시라는 거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제 산림경영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산림경영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파트는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파트 3 부분, 이 부분은 아주 생암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파트 2가 제일 많이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파트 2 외에도 또 많이 출제되는 부분들을 또 같이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파트 3 부분도 최근 들어서 많이 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파트 5, 그리고 파트 6 이 부분들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파트 3, 이 부분은 내용 어렵지 않지만 다 생암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오히려 계산이라거나 이해를 해서 푸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잘 푸는데 단순 암기, 이게 좀 걸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추천드리는 것은 파트 3 부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미리미리 조금씩 읽어두시면서 눈에 익혀두시면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물론 파트 3 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 자주 출제되는 키워드들은 역시 컬러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미리 예습을 하고 싶다. 그래서 책을 미리 보실 때에도 아, 내가 이거를 외워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좀 쉽게 캐치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 4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파트 4 부분은 이제 임업경영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임업자산의 종류가 무엇인지, 생산경제론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업자산과 관련한 부분에서 여기서부터 또 이제 계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다루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되냐면 감가상각비 계산, 이러한 것들이 여기서 들어가고, 그리고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공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공식들이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도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임가소득이 무엇인지, 임업소득이 무엇인지, 그리고 임업순수익이 무엇인지, 얘네들의 정의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임업의 생산 경제론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서는 어떠한 것을 이제 다루냐면 생산 함수, 비용 함수, 이러한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생산물, 한계 생산물,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걔네들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로 나타나는지 이러한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손익분기점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 계산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 계산하는 공식과 그리고 손익분기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같이 다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사업의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순현재가치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익비용비법 등등등이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만 제가 칠판에다가 적은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산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 어떤 사업이 할 만한 것이고 어떤 사업은 안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구별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구별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이 순현재가치법, 수익비용비법 이러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순현재가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현재 기준으로 순수익이 가장 높은 것이 가장 할 만한 사업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수익비용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과 비용의 비율을 따짐으로써 비용보다 수익의 비율이 높을 때 이 사업이 훨씬 더 할 만한 사업이다.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개념 그리고 계산을 같이 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임업 정책부터 임도 및 임업 기술의 형태, 이 부분은 별로 그렇게 많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많이 출제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읽어볼 필요성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론 수업 시간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보지는 않고요. 이제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업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예를 들어보자면 공익 우선론이라든지 예정 조화론 같은 정책 이론들이 있는데 그 정책 이론과 관련한 부분은 제가 중요한 키워드 이런 것들은 이제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그거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는 정도, 참고 정도 하시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파트 5부터 이 부분부터가 이제 2021년도 교재 기준으로 이론편 2권이 됩니다. 이 산림 측정 여기도 사실 다 계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부터 계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 임업직에서 계산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루는 계산들은 엄청 어려운 계산들은 아니에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만 확실하게 하실 수 있다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계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계산 못하는데 수학 잘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막 쫄거나 하실 필요 절대 없으십니다. 아마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수학 그런 걸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구나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중고등학교 때 진짜 수학을 못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 그러한 것들이 기초가 돼서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다루는 거는 뭐 수학이라기보다도 산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미적분 같은 걸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 정도 선에서 끝나는 거니까 별로 크게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계산 때문에 쫄 필요 절대 없으십니다. 일단 여기 산림 측정과 관련해서 측정계 단위부터 우리는 이제 같이 개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센티미터, 밀리미터, 뭐 1미터, 1km 이러한 것들, 뭐 한 평, 뭐 10평 이러한 것들이 뭔지 그런 개념들 먼저 간단하게 다루고 그리고 나무의 지름을 측정하는 방식 이러한 것들 우리가 이제 같이 다루게 되고 또 나무의 높이 측정하는 거, 나무의 나이를 측정하는 거, 나이, 연령 이렇게 표시하죠. 그리고 또 숲에 있는 나무들의 생장량 측정하고 나무의 제적을 측정하는 것들. 제적을 측정하는 것은 부피를 계산하는 공식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계산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거는 나무의 제적, 이거는 인분의 제적 측정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분하고 나무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나무가 뭔지는 다 아시니까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죠. 그런데 이 인분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숲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분의 제적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숲에 있는 나무 전체의 제적을 측정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항공사진에 의한 산림 측정 이때에는 뭐 어떠한 개념이 적용이 되는지 뭐 용어의 정의 정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산림 지리정보 시스템 GIS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옛날에는 항상 출제가 되는 부분만 계속해서 출제가 되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출제가 되는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많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0년도 국가직 시험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파트 5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카파 분석 이러한 것들이 출제가 되었는데 당연히 올해에 그러한 사항들 더 보강 충분히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파트 2 부분의 고전적 수학 조절 방법 그 부분도 당연히 이번에 내용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이제 좀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림 지리정보 시스템, 이 GIS 이 부분을 작년 수업에 비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우리가 같이 다뤄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GIS라고 하는 거가 뭐냐면 지도의 정보를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디지털 자료로 제작을 하는 방식 그리고 그런 디지털 자료의 분석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걸 여기서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 6 부분이 있습니다. 파트 6 산림 평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산림평가 딱 봐도 왠지 여기 계산이 있을 것 같죠? 예, 계산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산림평가 부분 계산을 교재를 싹 훑어보시면서 아니 이렇게 어려운 계산을 나한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좀 긴장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 공식만 만들 줄 알면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산림평가 부분에서는 1.05의 40승 이러한 것들이 계산 공식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1.05의 40승 내가 일일이 계산해야 되냐? 아니에요. 우리는 1.05의 40승은 숫자 뭐를 적용해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만 만들면 이런 거는 나한테 뭐를 적용하라고 여기 문제에 써줬으니까 실제로 나는 더하고 곱하고 이런 거 정도만 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이 산림평가와 관련된 계산들은요, 물론 생암기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단순히 생암기로 하는 것보다는 이해를 한다면 뒷부분은 술술술술 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 틀이 되는 공식들이 각 파트별로 하나씩 있는데 그거 하나만 외워두면 그거를 가지고서 공식을 응용을 해가지고 돌리고 해서 다른 계산들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됩니다. 예, 일단 이 산림평가와 관련해가지고는 산림평가가 무엇인지, 산림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이 이제 여기에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산림평가를 할 때에 아까 전에 1.05에 뭐 40승 이런 거 시판에 적었죠. 예, 그때 1.05 이게 뭐냐면 원금의 이율이 5%가 붙었다. 이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평가 이런 거를 할 때에는 이율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율이라고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임업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정확하게 내가 알지는 못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산에 나무를 심어서 길러서 개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겠구나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시면 나무를 길러서 가구를 만드는 데에 쓴다거나 아니면은 건물을 만드는 데에 나무를 이제 쓴다거나 하는 용도로 나무를 기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무를 1, 2년 길러가지고는 택도 없죠. 상당히 커다란 그런 이제 나무가 필요한데 그렇게 큰 나무를 얻기 위해서는 나무를 60년, 70년 이런 식으로 오래 길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임업 이율이라고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적용이 되는 장기 이율이라는 거, 그런 거가 또 굉장히 특징적인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임업 이율의 특징 이러한 것들, 그리고 임업 이율은 어떠한 종류의 여러 이율들의 종류 중에서 임업 이율은 어떤 것에 속하는지 이러한 것들까지도 우리가 같이 다 다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평가 가치평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치평가 방법.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비용가와 기만가, 매매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예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비용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산림에다가 들인 비용을 지금 시점에 얼마다 이 기준으로 계산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만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만가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기대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비용가는 내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 돈을 얼마를 들였냐를 지금 시점 돈으로 계산해보자 이 얘기이고요. 기만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산림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수익이 있는데 그 수익을 지금 시점 기준으로 한번 돌려서 내가 환산을 해보겠다. 그것이 기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얻을 것을 지금 시점으로 돌리는 거. 이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들인 돈을 지금 시점 돈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 이러한 것들이고요. 매매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산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산림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나무들이 살고 있는데 걔네를 이제 잘라가지고 뭐 내일이라도 갖다 팔 계획이 있어. 그러면 시장에 나가가지고 요즘 나무들 어느 정도 가격에 팔리고 있나? 요즘 매매 가격 어느 정도 되나? 이런 걸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매매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정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개념들을 이제 이 부분에서 같이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지평가라고 하는 것은 임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정확하게 제가 용어의 뜻을 말씀을 안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 아시겠지만 나무들이 살고 있는 땅인 거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그죠? 그래서 이 임지에 내가 지금까지 돈을 얼마를 들였는지, 이 임지에서 앞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는 부분. 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목에서 이 목자는 나무를 의미하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목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때에는 숲을 구성하고 있는 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모여서 숲을 구성을 하고 있을 때 그 나무를 임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임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이 임목에 내가 돈을 어느 정도 들였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계산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림평가는 이제 임지와 임목을 다 합해서 계산해 보는 거. 이건 여기서는 직접 계산은 안 하고요. 정의 정도만 간단한 거, 키워드만 자꾸 들어갈 것이 됩니다. 그리고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 이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산림이 공익기능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기능 이거는 이제 돈으로 환산을 하는 방식과 그리고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더라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산림평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산림이 피해를 입어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된다거나 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 산정을 할 것인지 이런 걸 또 다루는 것인데요. 여기서 계산 없어요. 여기서는 이럴 때는 어떤 거는 고려 대상이고 고려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이더라 이러한 것들을 여기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 7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부분, 사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뭐 거의 생암기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기준과 지표, 유엔 상업화 방지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사실 이 부분은 뭐냐면 여러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앞으로 산림을 경영을 할 때에 이러한 것들을 좀 많이 좀 지키고 좀 보존을 할 수 있게 노력하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회의를 하고 그리고 또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처하기 위해서 다양한 나라들이 모여서 굉장히 많은 회의를 하고 어떤 기준 이러한 것들을 많이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언제 몇 년도에 어디에서 어떤 회의가 있었고 그때 어떻게 하자고 결정을 했다더라. 그때 어떤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 기준이 뭐라더라.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여기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거의 뭐 생암기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아까 파트 3랑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미리미리 조금 이제 눈에 익혀두시면은 아마 나중에 공부하실 때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파트 8 부분, 이 부분은 다목적 산림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 비해서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는 산림 휴양, 그래서 휴양 임업, 그리고 또 뭐 수렵 임업, 뭐 이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의 개념과 정의, 이러한 것들 간단하게 이제 여기서 다뤄보는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중요한 거, 요거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드리는 것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공부를 가시면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뒤에 부록이 있죠. 교재 이론편 2편을 보시면은 부록이 있습니다. 그 부록은 법률이 이제 부록에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임업경영학에서 법률이 또 출제가 되는데 사실 어떤 때는 법률이 하나도 출제가 안 되는 해도 있지만 법률이 많이 출제가 된다거나 할 때는 뭐 4개까지도 출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데 이 법률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다 암기이죠. 그런데 이 법률 같은 경우도 이게 갑자기 벼락치기로 공부하려고 하면 절대 한 번에 다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트 3 부분, 파트 7, 그리고 법률 이 부분들은 미리미리 처음부터 조금씩 좀 눈에 익혀두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법률 부분도 올해의 중요한 것들
다 컬러 표시했습니다. 물론 제가 항상 책을 낼 때에는 가장 최근에 개정된 그러한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법률을 이제 집어넣는 거 아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번에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들 다 핵심적인 것들 위주로 모아서 좀 많이 압축을 했어요. 작년보다 법률 부분을 좀 많이 압축하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압축한 거를 집어넣고 그 중에서도 특히 무조건 꼭 반드시 보고 가야 되는 사항들을 제가 컬러 표시를 했기 때문에 법률을 공부를 하실 때 어떤 거를 먼저 봐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 없이 색깔 칠해져 있는 거 먼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루게 될지를 먼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2021년도 시험을 대비해서 커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것이 이론 수업이에요. 그런데 이 이론 수업은 약 10주 과정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10주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조금 더 내용이 좀 시간이 좀 걸린다거나 설명드리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거나 하면은 한 주 정도 좀 연장이 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계획으로는 조리막, 이막경을 전부 다 10주 과정으로 이론 수업을 완성할 계획이 되고요. 그게 끝나면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을 할 때에 단원별 기출문제 플러스 단원별 연습문제 이렇게 문제를 다루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반 따로, 단원별 예상문제 풀이 반 따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반이 약 5주에서 6주 과정 정도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게 끝나면 단원별 예상문제 풀이반이 약 5주에서 6주간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진행을 하는 것이 이제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반이 되겠죠.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시간이 촉박하다 그러면은 뭐 한 4주 정도,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한 5주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직 시험 대비 모의고사가 끝나면 국가직 시험이 실시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방직 시험 대비 모의고사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방직 시험 대비 모의고사반은 한 6주 정도 실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와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를 합하면 약 10주에서 11주 정도, 다 두 가지 과정을 합한다면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면 이제 지방직 시험을 보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2021년도 시험 대비 커리가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지금이 9월이에요. 물론 이번에는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조금 좀 변수가 좀 많이 있긴 했었지만 지금 9월인데 우리 국가직 시험 같은 경우는 빠르면 한 3월 말 정도 아니면은 원래 보통 때는 한 4월 정도 이때 봤었어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국가직 시험을 보기 위해서 가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6개월이라고 하면 그냥 약 한 180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3, 6, 18 이렇게 보면. 그런데 약 180일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시간이 엄청 시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막상 국가직 시험 당일날에 시험장에 가서 딱 앉아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좀 더 공부 열심히 할걸, 공부 하루라도 더 먼저 시작할걸, 아니면 시간이 나한테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9월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해서 여유 부리시면 절대 안 되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커리만 따라간다고 해도 시간 빡빡해요. 왜냐면은 국어, 영어, 국사를 다 같이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5과목 커리를 다 따르다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 시험 시작한 지 초기니까 나는 시간 많아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부터 시작한 첫날부터 빡시게 공부해 주세요. 그리고 요즘 굉장히 사회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거기다가 정말 이번에 우리 코로나 사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요즘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럴 때에 우리 젊은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먹고 살려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좀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가 그래도 제일 누구든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공무원 시험 준비가 솔직히 제일 그래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임업직은 경쟁률이 낮아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한테는 다행이고 저는 학원에는 면목이 없고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정말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해서 정말 내 자리, 사회에서 내 자리 한 개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이 임업직 같은 경우는 전공자뿐만 아니라 비전공자분들도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는 과목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게 막 내용이 막 너무 쉬워서 그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모든 전공 과목들은 다 어려워요. 그런데 임업직 전공 과목은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전공 과목이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행정직렬한다고 해서 뭐 행정법 이런 건 안 어려워요? 다 어렵죠. 사실 모든 공부는 다 어려운데 그나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토목 건축 이런 거는 굉장히 수학이 많이 어렵지만 우리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공자분들뿐만 아니라 비전공자분들도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는 직렬이에요. 열심히 한다라는 게 바탕이 깔려야 합격하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고 합격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꼭 합격을 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전공자든 비전공자든지 간에 무조건 이번에 합격하고 말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항상 모든 시험들은 단기간에 한 방에 끝내버리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나는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나는 비전공자니까 이렇게 생각하고서 공부하면 몇 년이 걸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무조건 단기간에 끝내버리겠다고 빡 정말 열심히 에너지 끌어올려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빨리 끝내버릴 수가 있어요. 전공자분들, 비전공자분들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당부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공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비전공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 지금 말 나온 김에 한마디만 좀 해볼게요. 나는 비전공이라서 어떡하지? 나는 굉장히 너무 불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세요. 전공하신 분들은 당연히 용어라든지 이런 거가 굉장히 익숙해요. 그렇지만 합격의 당락을 결정을 하는 것은 누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누가 더 그야말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냐, 이게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거지 처음에 내가 용어를 더 알고 있었다 이게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전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처음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좀 깔려 있다라고 한다면 열심히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전공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전공했다라는 거가 독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전공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자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그리고 비전공자분들한테는 비전공자라서 너무 불리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자신감 가지고 공부하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어떤 직렬이든지 간에 행정직이든 기술직이든 우리 임업직이든 어떤 직렬이든지 간에 전공자, 비전공자 이런 것 때문에 합격 당락이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노력 여하가 합격의 당락이 결정짓는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전공자분들, 비전공자분들한테 모두 다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 그런 거를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같이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갈 것인데요. 일단 진짜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매년 당부드리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항상 복습을 당일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물론 복습은 다들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일날 복습을 해주시라고 항상 제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수업을 그냥 보통 기준으로 이제 해보면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하루에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보강을 하게 된다면 뭐 하루에 7시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날도 있기는 하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시간이나 5시간 정도 제가 수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인강을 들으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인강을 들으시고서 그냥 그리고 며칠 있다가 책을 보면은 내용이 잘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인강을 들으시고서 복습은 당일날 해주시는 거를 좀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습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루 안 하고 하루 밀리면 이게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쌓여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쌓여간다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공부하기 싫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복습은 꼭 반드시 당일날 해주시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리니까 꼭 당일날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해서 필기 합격을 하고 그리고 면접장에 가게 되죠. 그런데 면접장에서 고득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면접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커트라인에 걸쳤는데도 불구하고 아, 난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붙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커트라인에 걸쳤는데도 붙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점수가 높은데도 좀 떨어지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이지가 못해.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좀 느껴왔었던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언제든지 아,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에너지가 생기고, 에너지가 생겨야 글자가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는 뭐 시험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로 필요한 것이 됩니다. 막 비관적이야. 막 나는 막 아, 이거 공부 너무 어려워. 이거 해봤자 나는 합격 못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속 공부하면은 진짜 합격 못해요. 그렇지만 남들도 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냐. 나는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자신감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그래야 뭐 합격뿐만 아니라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따라오게 되겠죠. 긍정적인 마인드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생기게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대충 하지 마시라는 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임업직 전공 과목은 공부를 조금 하고서도 붙을 수 있다. 이런 얼토당토하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우리 임업직이 다른 직렬에 비해서 뭐 경쟁률 낮은 직렬인 거 맞아요. 그렇지만 다른 직렬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다고 해서 공부를 대충 하고, 전공 공부를 대충 하고 합격할 수 있는 직렬은 절대 아닙니다. 행정 직렬을 공부하듯이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행정 직렬보다 경쟁률이 낮으니까 아무래도 더 빨리 합격이 가능한 것이지, 경쟁률이 낮다고 해서 공부 대충 하고서도 나는 뭐 설렁설렁 들어갈 수 있어. 이건 절대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임업직 전공 과목 만만하게 보고 와서 대충 공부하고 설렁설렁 하고서 뭐야 이거 설렁설렁 해도 된다더니 이거 뭐 빨리 합격할 수 있는 직렬이라더니 내가 설렁설렁 했더니 떨어졌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우리 임업직렬 공부 절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과목은 아니에요. 사실 어떤 전공 과목이든지 만만하게 볼 건 없어요. 뭐 공통 과목, 국어, 영어, 국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보통 보면 뭐 단기 합격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또 하시고, 또 뭐 다른 데서도 그렇게 또 많이들 이제 뭐 광고를 하죠. 단기 합격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열심히 했을 때 행정직보다 빨리, 이거지 대충 하고 단기 합격 가능한 건 절대 아니라는 거, 그거를 좀 명심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국어, 영어, 국사, 구급 기준으로 국어, 영어, 국사랑 조리, 임업, 경영 이렇게 5과목을 시험 보잖아요. 5과목을 시험을 보고 각 과목당 총 배점은 100점씩이에요. 공통 과목은 과목당 200점이고 뭐 우리 임업, 경영이랑 조리막 같은 전공 과목은 과목당 50점 이런 거 아니에요. 공통 과목 3과목도 중요하고 전공 과목 2과목도 다 중요해요. 그래서 공통 과목만 열심히 하고 우리 전공 과목은 대충 하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항상 보면은 공통 과목은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데 전공 과목은 만만하게 생각하시고 막 전공 과목은 뭐 시험 다가오기 전에 뭐 조금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5과목 다 100점씩인 것이고 공통 과목을 잘해도 전공 과목 못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5과목 다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균형을 맞춰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어느 한쪽에만 너무 치우치고 우리 전공 과목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를 좀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10분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